안녕하십니까? 고지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역사지리학자 김종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총 10강의 강연을 통해서 고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제대로 알기가 힘든 것이 고지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고지도는 한자로 쓰여져 있고요. 서양의 고지도는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쁘게 생긴 지도를 보고 감상하는 수준에서 많이 지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지리학자로서 고지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중요성을 정리할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고지도 또한 중요한 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독도나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지도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독도가 한국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지도가 발견이 되느냐, 혹은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드러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도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세계관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3번째 이유로는 지도라는 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맥락성입니다. 이 고지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전에는 비싼 고가의 물건이고 동시에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지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지배자가 되느냐 비지배자가 되느냐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도는 우리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고지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세계사 혹은 한국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혹은 지도라는 매체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더불어서 그 고지도를 만들게 된 시대적 맥락을 함께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첫 번째 강의는 주제가 그리스 로마 시기 지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지구가 구체이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서양의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시기의 지도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시기의 지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빌로니아의 점토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의 세계관과 세계 지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살필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굉장히 지리학적 그리고 지도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만든 세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세계 지도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점토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영국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제가 바빌로니아의 점토 지도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으로 보았을 때 이 점토 지도라는 것은 그 시기는 비록 기원전 6세기경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많이 오래됐지는 않았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빌로니아의 점토 지도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중동 지역에서 발견이 된 지도입니다.
즉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빌로니아 일대는 사실 문명이 가장 처음 시작된 곳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점토 지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단순한 그 지역만을 나타낸 지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까지 나타내는 즉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둥근 원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인도나 그리스에서도 뭐 충분히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지도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 12.5, 세로 8cm. 그리고 쐐기 문자, 상형 문자로 이제 위에 설명이 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기하학적 문양이 있는 안에도 지명들이 혹은 설명들이 쐐기 문자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이 바깥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환해라고 불리는 바다, 쓴물이 있는 바다의 바깥쪽인데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지역은 사실 이 지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그랬느냐? 우리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 민족이 가장 넓은 땅을 가졌던 시기 하면 광개토대왕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들이 언제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느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1세라는 사람이 기원전 2300년쯤 되겠죠. 이 바빌로니아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장악한 후 이란, 시리아, 페르시아만 이 일대까지 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지도 안에 바다 바깥편에 있는 그 삼각형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안쪽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도는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바빌로니아가 있겠죠. 자, 이 직사각형 부분이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지나가는 이 하천이 사실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반원 형태는 이 하천의 기원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저습지를 의미하고요. 이 부분은 페르시아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고고학자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 7개 정도 있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지도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 원반 형태의 이 땅,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바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상 혹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외국의 땅들이 있는 거죠. 바빌론 세계 지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점토 지도가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도를 만들었던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지도를 만들므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질서를 그리고 구조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 대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 신바빌로니아라는 국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바빌로니아의 점토 지도가 세상이 평평하다,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땅, 그리고 그 주변의 바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자신들이 잘 모르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는 그리스 로마 시기에도 초기에는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8세기경에 유명한 철학자인 이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이 호메로스는 자신의 그 글 안에서 지구가 이제 평평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는 이제 19세기에 그러한 고대 시대의 이 철학자들의 저작물들을 바탕으로 이 당시의 지도를 이제 재현한 지도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를 리비아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대륙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하고 그 밖에 대륙 밖에 환해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존재한다라고 호메로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 변해가는 양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평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단순히 평평한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럼 형태다. 전체 이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높이의 드럼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구라는 것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실 지구가 구라는 이제 철학적인 명제를 던진 사람이죠. 그분이 판단했을 때 물체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구다. 그리고 신의 작품이자 인간의 터전인 이 완벽한 땅은 당연히 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를 중심으로 천체들이 떠다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증거 없이 우리가 요즘 믿지 않지 않습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도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둥글고 하늘 복판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지구라는 것은 12개의 가죽을 이어붙인 공처럼 보인다. 이게 구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약간은 추상적인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단계에 이르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월식입니다. 월식 아시죠? 여러분들 그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이렇게 가리는 게 월식입니다. 그런데 그 월식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건 구다. 이 지구가 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자리가 이집트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해 라는 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건 지구가 평평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구는 구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스에서는 한 기원전 4세기경쯤 되면 지구는 평평한 땅이 아니라 구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이 사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왕립 도서관의 관장이셨어요. 사실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분분하긴 하지만 최소 10만 개 이상, 지금으로 치면 10만 권 이상의 책이 그 도서관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를 정리하고 익히다 보니까 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라고 해서, 하지는 태양 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름이죠. 그런데 이 시에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도 이제 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보다 북쪽이고요. 8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시에네에서는 하지 때에 태양이 우물물에 비친다라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점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각도 차이가 7.2도, 7.12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벽한 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태양빛은 평행하게 온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7.2도는 360도의 50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원주의 50배를 하면 전체의 둘레가 나온다는 뜻이죠.
복잡하지 않은 수학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계산한 게 한 4만 킬로보다 뭐 약간 아래 그 정도의 크기로 이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실제 계산을 해보니 4만 75.16km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 에라토스테네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의 둘레까지 계산할 정도의 능력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리 정보를 긁어 모아서 지도화할 수 있는 혹은 지리 정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했을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도를 19세기에 이제 재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지도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그어져 있죠. 이게 이제 경도선과 위도선인데요. 이제 경도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를 지나는 요 라인.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경위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이렇게 같은 경도선에 이 두 도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위에도 이렇게 유럽 일대의 정보, 특히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영국이겠죠. 네, 그 이외에 튠레라는 섬까지, 이게 그린랜드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지역과 굉장히 낮은 지역, 물론 이제 높고 낮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북쪽과 남쪽의 끝을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이 시나몬 제국이라는 곳이, 시나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땅을 넘어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 죽는다 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역이라는 뜻에서 오이쿠메네 혹은 웨쿠메네라고 표현하는 그리스인들이 가거지라고 표현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기본적으로 지도화시키는 구역이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혹은 살만한 땅의 북쪽 경계, 남쪽 경계, 그리고 경도와 위도가 표현될 수 있는 정보를 긁어 모았다. 아울러서 이미 환해라는 개념은 이제 깨집니다. 그 부분은 뭐 이미 그 전에도 많이 설명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바다는 또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 아래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도까지는 표현이 되고 타프로바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스리랑카 섬입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까지는 있고 중국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로마 시대로 가야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요. 물론 아메리카 신대륙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전체의 둘레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알렉산드리아만 이런 연구를 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가장 크긴 했지만 그의 버금가는 도서관이 또 터키의 이제 페르가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관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학식이 높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테스라는 분이 또 다른 주장을 하십니다. 기존의 그리스의 학자들은 이 오이쿠메네 혹은 웨쿠메네라고 불리는 북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존재하면 그냥 봐서도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로 바다가 존재하면서 대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기는 오이쿠메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페리오이코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땅. 오이쿠메네의 반대편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안티포데스. 그 다음에 안티에오시. 안티라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발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게 물론 상상이니까요. 예. 재밌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함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의 주제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만 쳐다보기는 좀 아깝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맥락이 필요하고 특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까지는 못 됐고요. 이게 사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책을 씁니다. 하나는 알마게스트라고 해서 지구 중심으로 한 천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뜨는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이런 천문학이죠. 천문학적 내용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만들어내는 책을 쓰고요. 그게 별을 48개 별자리로 구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리학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지리학이라는 것은 이 지표면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미 이 시기에는 지구가 구다라는 것은 명확해진 것이니까 그럼 이 구를 어떻게 평면에다가 표현을 할 것이냐. 사실 지도는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착한 거짓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부분만 살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 늘 이 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책자 형태 혹은 이런 평면 형태의 지도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기술을 한 책이 지리학이라는 책자입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들이 배태될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로스 등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해저에 이렇게 유물들이 남아 있는 형태지만 기본적으로 등대가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시가 사실은 이집트에 있지만 그리스로부터 이식된 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를 봤을 때에 이 나일강 삼각주의 끝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 지중해 무역의 사실상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기원전 한 30년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도 교역하고 페르시아하고도 교역을 하고 사하라 이남까지도 연결을 하는 일종의 결절지인 거죠.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가 BC 30년경일 때의 형태가 이러했다. 그리고 파로스 등대가 이제 여기 존재를 했고요. 이 파로스 등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후에 제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지도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중요한 건축물이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중심지의 왕궁 인근에 도서관과 뮤지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학술적인 내용이 이 왕조가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을 최초의 대학이라고까지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키메데스나 아폴로니시우스란 이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철학, 수학, 행정, 정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었죠. 체계적인 정보가 수집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바탕하에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지리학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가 처음 이 책을 썼을 때도 중요했겠지만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린 책자, 지도 등이 더 많이 중요해지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도화하는 그 과정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처럼 경의도가 있고 지명이 8000개 이상 들어가는 그런 책자인데 그 책자의 가장 첫 부분은 어떻게 투영을 해서 구를 평면으로 표현할 것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책자의 대부분은
전체 지명 8,000개가 넘는 지명의 경위도를 직접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전체 지도와 세부 지역도 26장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 제1도법입니다. 이거는 바티칸 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책자가 바티칸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쪽으로 넘어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렇게 생긴 방식은 도법이 이제 2개 소개가 되는데, 천구일을 제외한 2개의 도법 중에 제1도법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직선 형태로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2도법입니다. 약간 이렇게 커브를 틀죠. 이 커브를 트는 것은 결국 지구가 구다라는 것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도가 100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많은 도서관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의를 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구를 구체로 명확하게 인식했다. 그 다음에 이 구체라는 것을 어떻게 경위도를 써서 도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평면상에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끌고 모아서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도까지 만드는 그런 식의 하나의 뭐 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유 덕분에 콜럼버스조차도 이 책자를, 새로 1000년 만에 재간행된 책자를 들고 항해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